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0대가 되면 대부분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좀 쉬어야지. 나이도 있는데 뭘 더 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4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지런한 세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의 평균은 월 63만 원, 기초연금까지 더해도 100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서울의 월세 평균이 80만 원대라는 걸 생각하면 은퇴라는 단어가 오히려 두렵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60대, 70대는 선택합니다. 그냥 노후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두 번째 경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삶을요. 실제로 55세 이상 고령자 중 창업, 창직, 재취업으로 새 일자리를 만든 비중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직장을 나와보니 세상은 너무 빨라져 있고 기술은 바뀌었고 내 경험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60대, 70대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심리와 태도가 숨어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을 마주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요즘 병원이나 구청, 도서관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보면 곳곳에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병원 1층 안내 데스크에서 환자들을 맞이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초등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주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새로운 노년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일하는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는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제 일하는 노년은 예외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디서 이런 일자리를 찾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이미 전국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공식적인 일자리 지원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그리고 중장년 시니어 포털, 고용24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일자리만 연결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자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일을 원하고 할 수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안해줍니다. 예를 들어 체력이 비교적 좋은 분은 공공시설 안내나 교통지원 일을, 손재주가 좋은 분은 전통시장 상품 포장이나 공방 보조 일을 추천받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버는 걸까요? 정부 보조가 포함된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평균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돈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이 월 34만 원 수준임을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루의 목적을 다시 찾는 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하러 나간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어요. 이 말 속엔 단순한 경제활동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제 늙어서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유일한 벽일 뿐입니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중장년 취업 포털, 고용24 같은 곳에 문의만 해도 여러분의 경험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복지과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바로 연결해 줍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수십만 명의 60대, 70대가 새로운 역할을 찾아 다시 사회로 걸어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하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두 번째는 투자, 그리고 자산을 활용한 수익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식이야? 그건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 하지만 요즘 60대, 70대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돈으로 모험하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 내 쪽으로 흘러오게 만드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먼저 현실부터 볼까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세 이상 투자자 중에서 고위험, 고수익형 상품을 찾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배당과 장기 보유 전략을 택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제는 빨리 버는 투자보다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드는 시대가 된 겁니다. 서울의 62세 전직 회사원 이 씨는 퇴직금 5천만 원을 국내 배당주와 ETF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한 달에 약 20만 원의 배당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월급처럼 통장에 찍히니까 든든하다. 그분의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그게 뭐 대수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 2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이 월 34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그 절반 이상을 내 돈이 벌어다주는 수입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누가 대신 벌어주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내 대신 일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 벌 수 있다.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노후의 불안이 줄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의 흐름을 내 쪽으로 돌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처럼 ETF에 분산 투자하거나 배당주를 장기 보유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월급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미 가진 자산을 살아있는 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묵혀둔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월세로 돌리면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새로 사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금융 상품을 활용한 소액 분산 투자입니다. 요즘은 10만 원, 20만 원 단위로도 채권형 상품이나 공공인증된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2P란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 대신 사람끼리 거래하는 금융이죠. 물론 인증된 업체를 통해서만 해야 하고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만 시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조금씩 해보면서 흐름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른 채 시작하면 투자도 결국 불안해집니다. 생활비를 벌기에도 벅찬 분이라면 투자보다 앞서 창업이나 디지털 수익화 같은 즉시형 현금 흐름부터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외에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일하지만 이제는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노후의 지혜입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멈추면 녹슬고 흘러야 힘을 낸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내 쪽으로 흐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방향만 바뀌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방법은 일하는 방식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60대, 70대가 실제로 수입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창업, 창직, 그리고 재취업.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바로 내 경험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새로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의 기술을 살려 창업하는 비율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던 걸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63세 전직 은행원 A씨는 은퇴 후 인테리어 자문회사를 차렸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건 고객 상담과 신뢰 관리였다. 그게 자산이 된 겁니다. 처음엔 하루 한 건씩 소규모 상담만 하던 그가 지금은 월 3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부산의 67세 전직 자영업자 C씨는 1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한 뒤 반찬 밀키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줄었지만 손맛은 여전하잖아요. 그 한마디로 시작한 일이 지금은 온라인 판매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순이익을 냅니다. 배달 플랫폼을 배우고 SNS로 홍보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저 사람들은 원래 잘하던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데.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꼭 기술이 있어야만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살아온 경험, 버텨온 시간, 그 자체가 자산입니다. 평생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그 시간. 그 안에는 문제를 해결한 능력, 사람을 대하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해낸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그런 경험이 진짜 돈이 되나요?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뒤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서 직접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 생활 꿀팁 수업을 열었던 70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세탁소 운영할 때 배운 얼룩 제거법, 음식 보관법, 고장난 가전 고치는 법. 처음엔 이웃 5명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구청에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지정돼 매달 소정의 강사비를 받습니다. 보세요. 이분에게는 대단한 학력도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이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나도 그동안 해온 게 있긴 한데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그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 경험을 다시 꺼내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네 번째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영역입니다. 디지털 기반 수익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유튜브나 SNS, 블로그 같은 데서 60대, 70대 분들이 직접 영상을 올리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현실입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의 놀이터가 아니라 경험 많은 세대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콘텐츠 제작자의 수가 불과 1년 새 40% 이상 늘었습니다. 조회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실제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번다는 거야? 좋아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전주의 한 70대 전직 요리사는 평생 배운 손맛을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에게 보여주려 찍던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법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주방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그 주방이 카메라 앞 무대가 됐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의 66세 전직 목수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법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도배, 장판, 방문 손잡이 교체 같은 일상 기술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겁니다. 지금은 조회수가 수십만 회를 넘고 공구상가에서 협찬까지 들어옵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영상 찍는 것도 편집도 다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 요즘 세상은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도 찍고 사진 몇 장 올려 글만 써도 됩니다. 영상이 부담스럽다면 음성 콘텐츠로, 글이 편하다면 블로그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올려야 하냐는 질문이 생기죠.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간단 밥상 차리기, 손주와 함께 즐기는 옛날 놀이, 60대 이후 건강관리 루틴, 퇴직 후 재취업 준비 노하우, 정리정돈 잘하는 법, 텃밭 가꾸는 법. 이런 건 20대가 절대 못 만듭니다. 여러분 세대만이 만들 수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배운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 그게 바로 콘텐츠의 씨앗입니다. 그럼 그게 돈이 되냐고요? 됩니다. 한번 만들어둔 영상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조회됩니다. 그 조회수가 광고 수익으로 쌓이고 나중엔 강의나 협찬으로도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수익이 쌓이는 구조, 이게 바로 디지털 자산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기술보다 진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영상으로, 글로, 사진으로 남기기만 해도 그 자체가 새로운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유튜브에는 정년도, 퇴직도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그게 바로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은 아직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지?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루만 미뤄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첫 번째, 경험 자산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밤 조용히 책상에 앉아 종이 한 장만 꺼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 보세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해온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보거나 부탁했던 건 무엇이었나?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 이 질문 3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수입원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분은 민원, 응대 노하우, 문서 정리법, 대화 요령을 정리해서 강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당을 오래 운영했던 분은 식자재 관리, 비용 절감, 만 유지의 원리를 정리하면 됩니다. 심지어 주부로 살아온 세월도 귀중한 자산입니다. 생활비를 절약한 노하우, 음식 보관법, 손주 돌보는 지혜, 사람 관계를 원만히 푸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게 다른 사람에게는 배우고 싶은 지식입니다. 한번 써내려가다 보면 이건 돈이 되는 이야기네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험 자산 목록입니다. 이 목록이 곧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설계서가 됩니다. 창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 콘텐츠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해주는 유료 서비스의 밑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첫 실험을 시작해보세요. 그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카메라, 편집, 업로드 다 앱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위해 요리 영상을 찍던 70대 주부가 할머니의 김치볶음밥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1분짜리 영상 하나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한 달에 광고 수익만 100만 원을 넘게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대단한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초짜리 영상 10개를 목표로 해보세요. 내가 평생 배운 것 중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걸 짧게 설명하자. 이 한 가지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요리, 정리, 건강 팁, 취미, 인간관계 조언, 인생 경험 등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올릴 때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을 활용하세요. 이 플랫폼들은 짧은 영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노출이 잘 됩니다. 한 달에 한 편씩 올리는 것보다 짧게라도 꾸준히 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돈이 안 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처음 3개월은 돈이 아니라 데이터를 얻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반응하는지, 어떤 말투나 제목이 클릭을 유도하는지 내 콘텐츠의 방향을 잡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하지 않았던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내 돈의 흐름을 점검하고 작은 투자 공부를 시작하세요. 나는 투자랑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단, 무조건 투자부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단계, 지금 가진 자산과 매달 쓰는 고정비를 적어보세요. 월세, 보험료, 통신비, 식비, 용돈까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이걸 알아야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눈에 보입니다. 2단계, 기초 공부를 시작하세요. 책 한 권, 유튜브 채널 3개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ETF, 배당주, 자산 배분 2세 단어만 익히면 됩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담는 바구니 투자입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 한 주를 사는 대신 한국의 대표 200개 기업을 한 번에 사는 개념입니다. 이게 ETF입니다. 3단계, 바로 돈을 넣지 말고 모에 투자를 3개월만 해보세요. 요즘 증권사 앱에는 가상 투자 기능이 있습니다. 진짜 돈을 쓰지 않고도 실제 시장처럼 움직이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보면 내 위험 성향이 보입니다.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면 주식형 ETF, 안정이 우선이라면 채권형 ETF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ETF 같은 안정형 상품에 넣는다면 어떨까요? 요즘 연 4%에서 5%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 5%라면 1년 뒤 약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생깁니다. 한 달로 나누면 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수입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소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그 돈이면 매달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용돈은 내가 다시 사회의 일부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무척 따뜻한 감정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그 돈이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내가 벌어놓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 감각을 한 번만 느끼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돈을 벌기보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시대구나.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노후는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운용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걸 다시 보기,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기,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돈보다 큰 건 살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움직이는 그 순간 인생은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대, 70대가 돈을 버는 일은 늦은 인생의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선언입니다. 그건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다시 세상과 나누는 용기, 그리고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고 이제 시작해도 늦었지 않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70세에 카메라 앞에 서고 65세에 처음 주식 공부를 하고 68세에 강의를 열고 72세에 온라인 가게를 엽니다. 그분들이 가진 공통점은 단 하나, 다시 시작할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나 운이 아닙니다. 그저 먼저 움직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허락해 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종이 한 장을 펴서 내가 가진 자산을 써보세요. 내일 아침 30초짜리 영상을 찍어보세요. 다음 주엔 작은 금액으로 투자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인생은 반드시 다시 움직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라는 말, 이제는 너무 흔해서 식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나이는 멈춤의 이유가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조건이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위엔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 길을 믿고 단 한 걸음만 다시 내딛어 보세요. 세상은 아직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인생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분명히 마음은 예전과 똑같은데 어느샌가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옷을 입어도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변화가 단순히 세월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가 무심코 입는 옷의 색상 하나가 우리 얼굴빛을 어둡게 만들고 때론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더 늙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니어 패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들이 입는 옷 색상만으로 평균적으로 7세에서 많게는 10세까지 더 늙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색을 입느냐는 단순한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색상 6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입으면 10년은 젊어 보이는 우아한 색상 조합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 코디법 4가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장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달라진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색상, 검정색,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림자. 살면서 우리는 검정색 옷에 여러 번 기대어 왔습니다. 날씬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때로는 품이 있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옷장 한쪽에는 늘 검정색 옷이 몇 벌씩 걸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검정색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검정색은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습니다. 밝은 빛을 머금어 얼굴에 환한 생기를 주는 대신 피부의 윤기와 광채를 흡수해버립니다. 결국 주름과 기미, 피부의 작은 굴곡들까지 더 깊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연스러운 탄력을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피부 위에 검정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두운 조명 아래 거울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피부는 더 칙칙해 보이고 생기는 빠져나간 것처럼 힘을 잃게 됩니다. 한 가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패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검정색 옷을 즐겨 입는 65세 이상 성인들은 밝은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7년 이상 더 나이 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집어드는 검정색 한 벌이 우리 얼굴에 7년치 피로와 세월을 덧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프랑스 패션의 전설 코코 샤넬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남는다. 검정색은 한때 유행이었을지 모르지만 세월을 건너 품격을 지키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진짜 스타일입니다. 검정색이 만든 작은 상처. 70대 초반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자 돌잔치,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검정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만 해도 괜찮네 싶었죠. 하지만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여사님의 마음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그날따라 가족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지쳐 있었습니다. 나중에 스타일리스트에게 조언을 구하고 검정보다 부드러운 차콜, 그레이 색상 원피스와 크림색 스카프를 함께 매치해봤습니다. 같은 장소, 비슷한 모임. 이번에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얼굴이 훨씬 환해 보이세요. 피부가 밝아지니까 정말 젊어 보인다. 검정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진 듯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검정색, 어떻게 입어야 할까? 그렇다고 검정색 옷을 모두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검정색이 가진 세련된 힘은 여전히 매력적이니까요. 다만 얼굴 가까이 오는 옷, 즉 블라우스, 원피스, 목에 닿는 스웨터 같은 곳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정색은 하의, 신발, 가방처럼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검정색 상의를 꼭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보리나 크림색 스카프를 함께 매치해 주세요. 밝은 색이 얼굴 주변을 밝혀주면서
칙칙함을 부드럽게 상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피부의 광채를 되살리고 당신의 표정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실 때 검정색 옷을 다시 꺼내신다면 이 이야기 꼭 한번 떠올려 주세요. 검정색은 멋을 낼 수 있지만 세월까지 얹어버리게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색상, 새하얀 흰색, 얼굴빛을 앗아가는 함정. 흰색, 언제나 깨끗하고 밝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흰색 블라우스, 흰색 니트, 흰색 재킷을 즐겨 입으시죠. 특히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단정해 보이려고 흰색 옷을 고르셨던 기억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흰색은 의외의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하얀 흰색은 빛을 강하게 반사합니다. 그 반사광이 얼굴에 직접 닿으면 피부톤의 붉은기, 칙칙함, 작은 주름들까지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자연스러운 혈색은 점점 옅어집니다. 그런 피부에 강한 흰색을 대면 얼굴은 창백해 보이고 생기 없는 인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흰색이 주는 밝음이 오히려 얼굴빛을 죽이는 역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백한 미소를 잃었던 김 여사님. 올해 73이신 김 여사님은 흰색 블라우스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흰색은 깔끔하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나를 더 밝아 보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거울 앞에 서니 자신도 모르게 느껴졌습니다. 피부의 생기가 사라지고 표정마저 힘이 없어 보이는 느낌. 김 여사님은 고민 끝에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새하얀 흰색 대신 아이보리, 크림색, 오트밀 컬러처럼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톤의 흰색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한 벌 바꿨을 뿐인데 주변에서 달라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세요. 흰색은 흰색이 돼 어떤 흰색을 고르느냐에 따라 얼굴빛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흰색, 어떻게 입어야 할까? 새하얀 흰색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흰색의 온도를 조금 조절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새하얀 화이트 대신 따뜻한 느낌이 도는 흰색을 선택하세요. 아이보리, 크림, 오트밀. 이런 색상들은 빛을 부드럽게 퍼뜨려서 피부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줍니다. 또한 아이보리나 크림 계열은 어떤 색과도 조화가 좋기 때문에 스타일링도 훨씬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보리 니트에 베이지 톤 바지를 매치하거나 크림색 블라우스에 브라운 스커트를 입는 식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얼굴은 한결 부드럽고 건강해 보이고 전체적인 인상은 훨씬 우아하게 달라집니다. 삶이 쌓인 얼굴에는 세월을 가리는 새하얀 흰색보다 세월을 품어주는 따뜻한 흰색이 더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 짧은 명언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다. 빛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 숫자에 끌려가지 말고 빛나는 마음을 닮은 색을 입어야 합니다. 그 빛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색, 그것이 따뜻한 흰색입니다. 세 번째 색상, 형광빛 네온 컬러. 오히려 나를 칙칙하게 만든다. 젊었을 때 우리는 한 번쯤은 강렬한 네온 컬러에 매료된 적이 있습니다. 밝은 형광 핑크, 형광 라임, 형광 오렌지. 거리에서도 파티에서도 이런 색을 입으면 한눈에 돋보였고 왠지 더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네온 컬러는
그 반짝임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온 컬러는 그 자체로 강렬한 빛을 내뿜습니다. 문제는 그 빛이 피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옷과 얼굴이 따로 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피부는 세월과 함께 점점 부드러운 톤으로 바뀌는데 네온 컬러는 여전히 눈에 확 띄는 강렬함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 피부의 미세한 톤 차이, 칙칙함, 붉은기까지 더 선명하게 부각되면서 얼굴이 오히려 지치고 어두워 보이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옷은 빛나고 나는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화려함을 입었는데 정작 얼굴빛은 더 침침해진다. 이것이 네온 컬러의 함정입니다. 젊음 대신 피곤함을 입었던 이 여사님. 68세 이 여사님은 젊은 시절 형광 핑크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밝고 화려한 색이 자신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형광 핑크 티셔츠, 형광 라임 셔츠를 즐겨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피부는 칙칙해 보이고 눈 밑은 더 퀭해 보이고 표정은 이유 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생기발랄한 느낌은 사라지고 옷만 따로 튀어버린 어색한 조화만 남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사님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형광 대신 파스텔 핑크, 부드러운 민트색 같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부드러워졌네. 훨씬 자연스럽고 세련돼 보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렬함을 버리고 부드러움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얼굴도 표정도 자연스럽게 살아난 것입니다. 네온 컬러,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네온 컬러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옷 전체를 네온으로 입는 건 피해야 합니다. 네온 컬러를 활용하고 싶다면 작은 소품, 포인트로만 살짝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밋밋한 베이지 톤 옷차림에 형광 핑크색 미니백 하나 혹은 운동화 끈에 살짝 포인트를 주는 식입니다. 옷은 기본 색상으로 안정감 있게 유지하고 네온은 살짝 액센트로만 터치해주는 것. 이것이 나이 들수록 세련되게 네온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옷이 빛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내 얼굴이 빛나야 한다. 는 사실입니다. 네온 컬러는 때로 사람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우아함은 빛나는 옷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라로 슈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은 사물을 비추지만 사람의 품격은 마음을 비춘다. 네온 같은 강렬한 빛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을 입는 것. 그것이 나이 들매 진짜 아름다움 아닐까요? 네 번째 색상. 연한 베이지와 토프색. 얼굴에서 생명을 지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화려한 색보다 차분하고 은은한 색에 끌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연한 베이지, 토프색은 깔끔하고 세련돼 보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부드럽고 은은한 색들이 오히려 우리 얼굴에서 빛과 생기를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잠깐 헷갈리기 쉬운 색 구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크림색, 아이보리, 베이지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은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진 색입니다. 아이보리와 크림색은 흰색에 따뜻한 노란기가 섞인 색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화사하고 부드럽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연한 베이지와 토프색은 회색빛과 갈색빛이 섞인 흐릿한 색입니다. 특히 토프색은 프랑스어로 두더지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말 그대로 땅속 두더지의 회갈색 털빛을 닮은 뿌옇고 탁한 느낌의 색입니다.
아이보리와 크림은 얼굴을 살리고 연한 베이지와 토프는 얼굴을 배경에 묻히게 만든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연스럽게 탄력과 혈색을 잃습니다. 이런 피부 위에 흐릿한 연한 베이지나 토프색을 입으면 피부와 옷의 경계가 사라지고 얼굴 전체가 생기를 잃고 묻혀버리게 됩니다. 즉, 옷은 부드럽지만 내 얼굴은 더 피곤하고 창백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느낀 순간 베이지를 고르는 우리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점점 사라졌던 정 여사님의 얼굴빛. 75 정 여사님도 한때 베이지색 가디건을 사랑하셨습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거의 매일 베이지색을 입고 외출하셨죠. 하지만 모임에 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얼굴빛이 좀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이 계속 쌓이자 정 여사님은 스스로 거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옷이 자신의 흐릿한 피부톤과 겹쳐지면서 오히려 얼굴을 더 지쳐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그 후 정 여사님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연한 베이지 대신 카멜색, 캐러멜색, 모카색처럼 조금 더 따뜻하고 진한 베이지 계열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달라졌습니다. 오늘 얼굴에 빛이 도네요.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조금의 색 차이였지만 그 효과는 얼굴 전체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연한 베이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연한 베이지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얼굴 가까이에는 되도록 따뜻하고 선명한 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한 베이지 옷을 입을 때는 아이보리나 크림색 스카프를 함께 매치해 얼굴 주위에 밝고 따뜻한 광채를 더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아예 카멜, 캐러멜, 모카 같은 조금 더 깊고 따뜻한 톤을 메인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얼굴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고 인상 전체를 밝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단순함 속에 진짜 아름다움이 깃든다. 색이 단순할수록 그 안에 담긴 온기와 빛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담아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우아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5번째 색상. 진한 보라색과 버건디, 우아함과 피로함 사이. 어느 시점부터 보라색은 기품과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진한 보라, 버건디 계열은 한 벌만 잘 입어도 있어 보이고 분위기가 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젠 이런 고급스러운 색도 어울릴 나이야 하며 진한 보라색 원피스나 자켓을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고급스러움, 과연 얼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라색과 버건디는 기본적으로 파랑과 빨강의 중간에 있는 색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한 톤은 색이 가진 무게감이 매우 큽니다. 이런 어두운 색을 얼굴 가까이에 두면 얼굴 전체가 눌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피부의 자연스러운 혈색이 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름이나 눈 밑 그림자처럼 어두운 부분이 많은 시니어 얼굴에는 이 진한 색상이 그늘을 더 짙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아해 보이려다 오히려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아함 대신 물음표를 받은 윤 여사님의 하루. 72 윤 여사님은 오래전부터 보라색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날도 단골 맞춤집에서 맞춘 진한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셨죠.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이네.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괜히 눈치를 보고
윤 여사님은 속으로 내가 뭘 잘못 입었나 생각하게 됐죠. 며칠 후 비슷한 원단이지만 훨씬 밝은 라벤더색 원피스를 입고 다시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이번엔 친구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너무 좋다. 얼굴도 훨씬 환해 보여. 같은 계열의 색이었지만 톤을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진한 보라색, 어떻게 입을까? 보라색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진하고 어두운 보라, 버건디 톤은 얼굴 가까이에서는 되도록 피하고 대신 부드럽고 밝은 라벤더색, 연보라색으로 톤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보라색을 반드시 입고 싶다면 하의나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고 얼굴 쪽에는 밝은 크림색이나 아이보리를 함께 매치해 빛을 상쇄시키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피부톤이 한층 살아나고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한마디로 무게감 있는 색보다 빛을 띤 색이 나이 든 얼굴엔 더 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디자이너 이브생 로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몸을 감싸지만 얼굴을 밝혀야 한다. 우아함이란 옷의 색이 아니라 그 옷을 입었을 때 얼굴이 얼마나 따뜻하게 살아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6번째 색상, 머스타드와 올리브, 깊이를 가장한 칙칙함. 가을이 되면 유독 손이 가는 색들이 있습니다. 머스타드, 올리브, 카키 같은 어두운 흑빛 계열이 그렇습니다. 톤 다운된 노란색이나 초록빛은 분위기 있고 따뜻해 보여 나이 들어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색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이런 색들이 얼굴 가까이 올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열의 색들은 노란빛, 녹색빛, 갈색빛이 한데 섞여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회색기가 감도는 탁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탁함이 얼굴에 닿으면 피부의 생기를 앗아가고 기운 없어 보이며 때론 건강 상태까지 안 좋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색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그 색이 얼굴에서 생기는 빛과 완전히 어긋나는 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을 감성 입었지만 얼굴은 겨울이었던 최 여사님. 70살 최 여사님은 매년 가을마다 올리브색 자켓과 머스타드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단풍이 드는 풍경과 어우러져 자신도 계절처럼 멋스러워진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정리하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에서는 얼굴이 너무 푸석해 보여요. 이때 좀 피곤하셨나 봐요? 최 여사님은 그 말이 신경 쓰였고 이후로는 같은 옷이라도 톤이 조금 더 밝고 맑은 색상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머스타드 대신 라이트 옐로우, 올리브 대신 세이지 그린이나 청록색 계열을 입어보신 거죠. 그 결과 자신도 놀랄 만큼 얼굴이 환해지고 표정이 훨씬 더 밝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요즘 건강 좋아 보이신다는 인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얼굴빛이 살아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까지 바뀐 겁니다. 흑빛 계열 어떻게 입을까? 이런 어두운 색들을 아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얼굴 가까이에 둘 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계열의 색을 하의나 아우터에만 사용하고 얼굴 주변에는 밝고 따뜻한 색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록색 바지에 아이보리 셔츠를 입거나 세이지 그린 재킷 안에 라이트 옐로우 블라우스를 매치하는 식입니다. 또는 얼굴 주위에는 스카프나 액세서리로 따뜻한 색감을 보완해주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어두운 색 하나에도 얼굴의 분위기가 급격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하고 싶은 짧은 말이 있습니다.
색은 마음을 입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색을 입느냐는 단순히 취향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내 얼굴의 생기와 따뜻함을 더하고 싶다면 어두운 감성보다 밝고 따뜻한 현실을 입는 쪽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절대 피해야 할 6가지 색상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색은 얼굴의 생기를 지우고 어떤 색은 표정을 무겁게 만들며 무심코 입은 옷 한 벌이 우리를 더 늙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조금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입기만 해도 얼굴이 살아나고 표정의 생기가 돌게 만드는 젊어 보이는 색상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잘 고른 색 하나가 세월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당신의 분위기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추천 색상 4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색상, 네이비와 블루톤, 단정함으로 젊음을 끌어올리다. 검정색은 확실히 세련된 색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세련됨이 얼굴을 더 칙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그렇다면 검정 대신 어떤 색을 입으면 좋을까요? 바로 네이비와 블루 계열입니다. 네이비는 검정보다 한 톤 부드럽고 파란 계열 특유의 맑고 깨끗한 느낌이 있어 피부를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얼굴의 생기를 불어넣는 색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령층 색채 반응 실험에서 65세 이상 참가자들에게 검정, 회색, 네이비, 하늘색 옷을 입힌 후 외부 평가자들이 가장 건강해 보인다고 느낀 색상은 밝은 블루톤과 네이비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푸른색은 피부의 노란기를 자연스럽게 눌러주고 광채를 살려주는 중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네이비는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중립적이고 안정된 색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단정하고 품격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라우스에 흰 바지를 매치하거나 네이비 원피스에 아이보리 스카프를 둘러보세요. 얼굴빛이 확 살아나는 건 물론이고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까지 따라옵니다. 한마디로 정돈된 세련미와 지적인 인상, 그 2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색이 바로 네이비입니다.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아함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다. 네이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봐도 기억에 남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나이를 거슬러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월 위에 우아함을 더하는 것. 그 출발점이 바로 네이비입니다. 2번째 추천 색상, 아이보리와 크림, 얼굴빛을 지켜주는 조화의 중심. 나이가 들수록 색 하나 입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강한 색을 입자니 튀는 것 같고 무난한 색을 입자니 생기가 없어 보이고, 그럴 때 당신의 얼굴을 편안하게 받쳐줄 색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보리와 크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색을 기준 삼아 옷을 고르지만 진짜 중심을 잡아주는 색은 새하얀 흰색이 아니라 약간의 온기를 담은 부드러운 흰색, 즉 아이보리와 크림입니다. 왜일까요? 아이보리와 크림은 그 자체로 튀지 않지만 옷장 속 어떤 색과도 자연스럽게 섞이고 얼굴빛을 한 톤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색채 심리 실험에서도 아이보리나 크림 계열을 안에 입고 바깥에 강한 색을 걸쳤을 때 얼굴 인상이 더 부드럽고 젊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색은 말하자면 얼굴을 위한 조명 같은 색입니다. 본격적인 조명이 아니어도 그 아래에 얼굴을 비추면 표정이 살고 기운이 도는 것처럼 크림과 아이보리는 당신이 어떤 옷을 선택하든 그 색이 얼굴을 해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파스텔 핑크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
크림색 이너와 매치하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네이비가 너무 어둡게 느껴질 때도 아이보리 스카프 하나면 얼굴빛이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즉, 이 색은 메인이 아니어도 항상 필요한 색입니다. 무대의 중심에서 조명을 비추듯 얼굴이 가장 빛나는 방향으로 인상을 잡아주는 색이죠. 일본 색채 디자이너 사사키 노리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색이 주인공이냐보다 어떤 색이 옆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한지가 더 중요하다. 그 기준이 바로 아이보리와 크림입니다. 세 번째 추천 색상,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 나이 들수록 얼굴을 밝혀주는 색. 나이가 들면 화려한 색을 꺼리게 됩니다. 핑크? 나이에 안 맞지 않을까? 보라? 너무 튀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두 색, 핑크와 보라, 그 중에서도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가장 부드럽게 어울리는 색입니다. 왜일까요? 파스텔 톤은 색의 채도는 낮고 밝기는 높기 때문에 피부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주름, 칙칙함, 붉은기까지 은은하게 가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파스텔 핑크는 혈색을 자연스럽게 띄워주고 라벤더는 피부의 붉은 기운을 눌러줘서 피부가 더 깨끗하고 환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실험도 있습니다. 영국 패션 심리학자 베벌리 필즈 박사는 60대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화이트, 블랙, 파스텔 핑크, 라벤더 옷을 각각 입혔고 사진을 본 제3의 사람들이 평가한 결과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를 입었을 때 가장 젊고 부드러워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색이 강하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입은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떠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색은 옷만 보이게 만들지만 이 두 색은 사람을 보이게 만드는 색입니다. 사례로는 67세 민정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핑크는 젊은 애들이나 입는 거지 하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스타일링 수업에서 밝은 파스텔 핑크 블라우스를 입고 라벤더 스카프를 살짝 둘렀을 때 처음으로 오늘 얼굴빛이 너무 좋아요. 기분까지 밝아지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핑크는 과하지 않았고 라벤더는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결국 민정 씨는 말했습니다. 이 색이 나이든 나에게 더 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패션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감정을 말할 뿐이다. 핑크는 생기를 말합니다. 라벤더는 여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지금의 당신에게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네 번째 추천 색상, 그레이와 화이트, 조용히 빛나는 고급스러움. 나이가 들수록 색을 고를 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너무 튀지는 않을까? 너무 칙칙해 보이진 않을까? 바로 그 사이, 적당한 거리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색, 바로 그레이와 화이트입니다. 이 두 색은 서로를 더 돋보이게 하면서도 주목받지 않고 과하지 않게 고요하게 세련됨을 표현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흔히 회색은 나이 들어 보인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회색이 문제가 되는 건 그 자체보다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화이트와 함께 있을 때 회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균형과 절제라는 이름의 우아함이 됩니다. 특히 회색은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흰빛으로 변하는 시기와도 어울립니다. 회색 옷은 흰머리와의 부조화를 줄이고 얼굴에 부드러운 중립톤을 만들어 세월을 감추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우아함을 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프랑스 시니어 패션 잡지 엘레 블랑의 60대 모델 기획 화보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룩은 연그레이 니트, 화이트 팬츠, 실버 이어링 조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긴 말은 고급스럽다,
힘을 뺀 멋이 느껴진다. 그리고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입고 싶다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 자켓에 화이트 블라우스 혹은 아이보리 셔츠에 라이트 그레이 스커트 조합은 표정을 차분하게 하고 표현보다 존재감을 더 오래 남깁니다. 색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 색을 입은 사람이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회색과 흰색 조합의 힘입니다. 디자이너 필립 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색이 더 오래 기억된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감. 그게 바로 나이 들매 품격이자 그레이와 화이트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색상 6가지, 그리고 얼굴을 더 밝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추천 색상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좋은 색상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색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색을 어떻게 조합하고 얼굴 근처에 어떤 색을 두느냐, 소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전체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 코디팁 4가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거울 앞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오늘의 옷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팁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팁. 색을 너무 많이 섞지 마세요. 기본색 포인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화사하게 입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 색을 이것저것 시도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색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전체적인 인상이 산만하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의, 하의, 가방, 신발, 스카프까지 모두 다른 계열로 꾸미게 되면 어떤 색도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얼굴마저 퇴색돼 보이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 색상 1~2가지에 포인트 색상 딱 하나만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흰 셔츠에 네이비 바지, 여기에 연한 핑크색 가방 하나. 깔끔하면서도 포인트는 확실하죠. 혹은 그레이 원피스에 연보라색 스카프. 이런 조합은 단정하면서도 생기 있어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포인트 색은 얼굴 가까이보다 아래쪽에 주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가방, 신발, 스커프 끝자락처럼 살짝 들어가는 컬러가 오히려 전체 분위기를 더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옷은 많아도 색은 단순해야 우아해집니다. 두 번째 팁. 상의와 하의를 같은 계열로 맞추면 훨씬 날씬해 보입니다. 요즘은 옷 입어도 몸매가 도드라져서 자신이 없어요.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그럴 땐 옷의 핏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색상의 통일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시선은 색이 바뀌는 지점에서 한번 끊깁니다. 즉, 상의와 하의가 전혀 다른 색이면 시선이 분절되면서 키가 작아 보이고 몸매가 단절돼 보이는 효과가 생기죠. 반대로 위아래를 같은 톤으로 맞춰주면 시선이 끊기지 않고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키가 커 보이고 몸이 슬림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베이지 니트에 진한 베이지 바지 혹은 연블루 셔츠에 네이비 슬랙스. 완전히 똑같은 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같은 계열 톤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전신을 같은 색으로 통일하고 가방이나 구두에만 포인트를 주는 것도 정돈된 인상을 주는 훌륭한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그레이 상하의를 입고 진한 그레이 코트와 실버 액세서리를 더하면 흐릿한 인상이 아니라 딱 정돈된 분위기와 단정한 품격을 전달하게 되죠. 옷의 디자인보다 먼저 체크해야 할 것, 바로 톤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 팁.
패턴 옷은 한 번에 하나만. 나머지는 심플하게 정리하세요. 꽃무늬 예뻐서 샀는데 입으면 왜 이렇게 어색하지? 무늬 있는 옷이 나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패턴은 잘만 활용하면 포인트가 되지만 조금만 과하면 금세 복잡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요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패턴이 얼굴과 충돌하거나 표정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하나만 입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심플하게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으셨다면 하의는 단색, 가방도 차분한 톤으로, 반대로 체크무늬 스커트를 입는 날에는 상의는 흰 셔츠처럼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또한 패턴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무늬는 얼굴이 작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주름이나 칙칙함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고 잔잔한 패턴이 얼굴에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나를 보이게 하는 옷인지 옷만 보이게 되는 옷인지를 구분하는 감각입니다. 패턴은 꾸미는 수단이 아니라 내 분위기를 은근히 돋보이게 하는 장치여야 합니다. 네 번째 팁. 액세서리 하나면 얼굴의 단점이 흐려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 밑 그림자, 깊어진 주름, 예전엔 없던 피부의 탁함. 그럴 땐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옷을 화려하게 입기보다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액세서리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브이넥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 하나만 걸어도 목선이 더 길어 보이고 시선이 목과 가슴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얼굴의 주름이나 칙칙함은 자연스럽게 흐려집니다. 또는 밋밋한 상의 위에 가볍고 짧은 스카프를 둘러주기만 해도 피부톤이 정돈돼 보이고 목 주변의 나이 흔적이 은근히 가려지게 되죠. 귀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둥근 귀걸이 하나면 시선이 옆으로 분산되면서 얼굴형이 훨씬 부드러워 보이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입니다. 이처럼 작은 포인트 하나가 표정을 정돈해주고 분위기를 바꾸고 무심하게 입은 옷에도 센스 있어 보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정확하게 쓰는 것. 말보다 먼저 인상을 만드는 건 옷이 아니라 포인트입니다. 액세서리는 장식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마지막 팁. 색상별로 정리된 옷장은 거울 앞에 자신감을 바꿔줍니다. 이제 색도 알았고 어떤 조합이 좋은지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또 고민이 시작되죠. 오늘 뭐 입지? 이 옷 어울리긴 했던가? 그럴 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내 옷장이 아니라 색상별로 분류된 옷장입니다. 보통 우리는 옷의 종류, 계절, 두께에 따라 정리해두곤 하죠. 하지만 시니어 스타일링에서는 색상별 정리법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일까요? 나이 들수록 어울리는 색과 피해야 할 색이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 가까이에 입는 상의는 아이보리, 크림, 라벤더, 연핑크, 라이트 블루처럼 환하고 부드러운 색상 위주로 한 구역을 정리해 두세요. 반대로 하의나 아우터는 네이비, 카멜, 차콜, 진회색, 모카 같은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색상들로 다른 구역을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만 정리해도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이 훨씬 빠르고 훨씬 자신감 있게 바뀝니다. 또한 색상별로 정리해두면 나에게 어울리는 색과 손이 안 가는 색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쇼핑할 때 실패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옷장 안의 색 구성이 곧 여러분의 인상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작은 정리가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마무리 멘트. 이제 당신의 색이 당신의 얼굴을 밝혀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색상 6가지와 오히려 더 젊고 우아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추천 색상 4가지, 그리고 실전 코디 팁과 옷장 정리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고 무엇보다 나답게 빛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거울 속 내 얼굴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색, 그 색을 선택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와 옷장, 그리고 얼굴빛까지 조금 더 따뜻하게 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 색 입어봤는데 좋았다. 이런 색은 정말 조심해야겠다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색이 바뀌면 인생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우리 더 환하게 살아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